4,400선을 넘어선 코스피, 그리고 960선에 다가서는 코스닥. 국내 증시는 오늘 양지수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대형주는 정말 무서운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7% 와. 넘는 상승세. 삼성전자 3%만 올라도 상한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하는데.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야. 이제는 7%를 예. 쉽게 가는 그런 네. 모습이에요. 요새 진짜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테고요. 그다음에 주말간에 있었던 미국과의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이슈, 여기 증시,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장 이야기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대표님, 오늘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오히려 전기전자를 더 많이 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그렇다고 매도는 이게 아닌데 오히려 좀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좀 많은 종목들, 많은 섹터들을 좀 사면서 국내 시장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보니까 기존의 주도주였던 방산이라든지 원전주들도 사실 반도체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주말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수장 체포 이슈보다는 뭐 이번 주에 있을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그렇죠. 잠정 실적에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더 격차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된다. 지금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은 모두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봐도 삼성전자가 저점이 한 5만 원 근처였는데 벌써 이제 2배 이상의 이 수익률을 가까이 가네요. 수배 3배 예. 거의 가까이 가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방산 원전 이제 주도주였던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CS 무대에 처음으로 핵융합 관련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등장 참가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전주들을 필두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이제 사명 변경 소식도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위치 추적에 도움을 줬던 스타링크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아의 효과 때문이라도 최근 들어서 방산이라든가 위성 주도주에 좀 더 가세를 했다는 맞아요. 점도 국내 코스피 지수의 상승에 어느 정도 랠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이게 강세장의 흐름 중에 하나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보셨을 때 반도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말고도 좀 우리 투자자분들도 섹터의 보유를 넓혀야 되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전반적인 흐름상 원래 이제 삼성전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래 이제 10만 원대 근처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봤지만 최근에 13만 원 돌파 SK하이닉스가 70만 원에 지금 한 번 그쵸. 돌파를 했다가 좀 하락해서 마감을 해왔긴 했지만은 그 영역들이 굉장히 편안한 영역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지금에 와서 비중을 좀 늘리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고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러니까요. 횡보 이후에 이제 반등을 네. 보여줬 10%대의 반등을 보여줬는데 사실 횡보를 하고 나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그 추세가 5일선을 타고 들어가면서 올라가느냐 사실 오히려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그렇죠. 더 불편하지 않은 또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수급 자체가 오늘 코스피에 굉장히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지수를 좀 크게 끌어올려줬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던 상황인데 이 위원님 오늘 아침 다른 방송을 출연하신 걸 좀 봤더니 이 달러원 환율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환율 사실 조금씩 오르고는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건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수급과 관련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변화와 외인들 수급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그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완만할 때는 이런 수급적인 그 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익이 가장 상향 조정이 큰 종목이라고 하면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세 종목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가장 상향 조정이 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측면인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익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항공물을 줄이게 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의 그 외국인들의 어떤 기계적인 흐름이 이제 관찰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한국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자본재들 지금 실적이 좋은 업종군들이 모두 다 수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로 실적으로 다시 반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상향 이제 올라가면 외인들이 매도해가지고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실적 발표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싸졌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외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원달러 환율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수출주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저평가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어떻게 환율의 역설이라고 따지면 환율의 역설이 결과적으로 2026년 증시에 있어서 코스피의 상승 동력이라고 좀 주요하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 상승 동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워낙 가치가 떨어짐에 있어서 물론 이제 양극화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수출주는 더 좋아질 거고 내수주는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네. 수입업자들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결국적으로는 이제 완만한 상승을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나쁘진 않다. 네. 예, 과거에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정책적으로도 원달러 환율을 여러 가지 좀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보완하려고 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측면이 이런 투기적인 포지션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만한 상승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에 이제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 달 전만 해도요. 달러 가치가 1,480원 가고 있을 때도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뭐 그때와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다시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1,42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환경인데 네. 기본적으로 1,470원 때 그게 그냥 우상의 고속 쭉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상황하고는 지금은 오히려 지금 조금 더 좀 버퍼가 있는 상황이 예.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수출주의 비중이 높아진 한국 증시에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환율이 우리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핫했던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간에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압송했습니다. 이 확고한 결의라는 작전명으로 실행이 됐는데, 자 월요일이 된 현재는 미국의 압박 강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권을 이양받은 부통령에게 처신 잘못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 사건이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마침 오늘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 연구위원님이 나와 계셔가지고 지금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 부분에서 뭐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미국은 상당히 그 전략적인 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은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싶기도 하고 더 큰 그런 이제 함의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컨셉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이제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깜깜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발표가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낮은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을 하는 쪽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이게 미국 정부 안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뭐 고용이라든지 경기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요 이제 물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이제 원유 이제 보유량이 많은 매장량이 많은 베네수엘라의 어떤 석유를 기존에 이제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보론이 기존에 이제 원유를 개발하러 들어갔다가 2000년대부터 국유화를 일방적으로 선언을 그렇죠. 해서 그 이제 원유 시추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네. 시추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원복을 시키고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채권 국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채권을 갖다가 약간 본인들이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 약간 그 민주화라든지 이런 컨셉, 독재를 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독재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경고성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있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 측면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이런 측면에서 물가를 좀 잡기 위한 한 가지의 어떤 그 핵심적인 함의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미국 증시 측면에서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고 그렇죠.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측면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사용하면은 미국산 이 정유 업체들이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미국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은 중동 산유국을 받지 않다 보니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에 이제 또 팔 텐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협상력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서 국내 정유 업체들도 오늘 좀 올라간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김성훈 대표님, 이게 근데 지금 당장 미국이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노후화된 이 정유 시설을 리노베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즉각적으로 이 정유, WTI나 이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초중진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이 다운 사이클, 이제 이 업 사이클 말고 다운 사이클로 갈 때 엔지니어들이 벌써 그 국가에서 다른 쪽에 이제 좀 이 연봉이 많이 주는 데로 이제 이미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왜 오늘도 그렇고 지금 WTI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GS라든가 이 S 오일이 사실 마진, 이 정제 마진이 오른 이유가 어찌 보면은 이런 그 우리가 중진류나 이런 부분보다는 경유가 많이 상승을 해서, 왜냐하면 경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지금 한 작년 기준으로 1,500원대에서 지금 1,700원대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이 좋아진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경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일러를 뗄 때나 그런 네. 부분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그 동안에 이제 증설이라는 그런 게 안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을 때 아무래도 GS나 S 오일의 주가가 그렇죠.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4분기 뭐 영업이익 한 3천억 정도. 맞아요. 왜냐면 작년 기준으로는 퍼가 뭐 100배까지 이제 너무나 이제 높은 밸류를 받았지만 올해 워낙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해 11배까지 싸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그런 흐름으로서 단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고 관련 손실들이 정유주들이 최근에 유가가 많이 싸지다 보니까 이게 충당이 돼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이 구조적 변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예 이제 뭐 마진이 올라가는. 그렇죠. 네.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런 안정적인 이 정제 마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사실 변동성이 크지 않은 이상은 저는 네.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안정적인 평균 이상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단순히 정유사들을 보는 것보다 뭐 만약에 추후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재건에 참여하게 될 미국 기업들, 뭐 할리바튼 같은 그런 쪽 기업들을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전략이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시크릿콜, 시크릿 쪽보다는 저는 그냥 뭐 정유사 쪽으로 베팅을 그냥 가져가셔도 아하. 지금 왜냐면 실적으로 봐도 펀더멘탈로 봐도 저희 쪽 정유회사들 이제 그 목표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아직도 저렴한 가격대라서 뭐 이런 쪽으로서 그냥 베팅을 하셔도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앞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이송이 되는 그런 사진도 좀 봤습니다. 뭐 반미 하면서 갔는데 정작 입었던 옷은 나이키 추리닝이라고 합니다. 가장 자, 미국적인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미국이 이렇게 행동을 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경수 연구위원님 보셨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네수엘라를 다 사들였었는데 이제 막힌 거 아닙니까? 이란으로 가려면은 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그렇죠.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생산량이 많이 이제 적잖아요.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장량 대비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80%를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유가 그 원유를 갖다가 수입하는 비중 자체는 사실 되게 미미하대요. 맞아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중국은 크게 뭐 걱정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제 패권을 계속해서 경쟁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센티먼트 측면이라든지 약간 그 독재자를 이제 건드렸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요구를 했던 뭐 대두를 갖다가 이제 수출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엎을 수도 있고 뭐 히토류 수출을 갖다가 그렇죠. 조금 약간 제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사우디 쪽도 뭐 생각해보면 여기가 증산 요구를 거부하면서 뭐 유가 상승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되나라는 포인트 좀 생깁니다. 연구원님 보셨을 때 지금 WTI 유가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50달러 선 위치에 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57달러 선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심리적 마지노선을 한 65달러 정도로 좀 잡아놓으면 마음 편할까요? 유가는 저희는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러니까 뭐 지금 셰일 오일이라든지 미국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석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그 노후화된 어떤 시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진입이 시켜가지고 거기서 시출해서 글로벌 생산량을 높이겠다라는 컨셉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석유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미국의 모든 100% 이익을 시추해가지고 우리 뭐 미국에 국유를 하겠다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기존의 어떤 계약을 이제 시행하는 컨셉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 측면에서는 이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원유 업체들이 최근에 뭐 지금 이제 장 시작 전에도 미국이 올라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시추가 이제 된다라는 컨셉에서 전체적인 큐가 늘어난다는 컨셉인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제 마진,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제 마진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그런 컨셉과 공교롭게 정유주의 실적이라든지 주가는 공교롭게 요 이제 흐름이 되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유주도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낮고요. 그렇죠. 유가가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가를 잡아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보여주게 된 셈이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금리 경로는 필연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고속도로를 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기존의 어떤 예상치는 이제 3월에 한 번이었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재료를 하나를 만든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미국 증시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호 대표님. 근데 이제 정유주들을 보면은 오늘 뭐 많이 올랐습니다. S-오일 필두로 해서 뭐 GS도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증시에 있는 쉐브론하고 엑슨모빌 프리시장 흐름 보면은 쉐브론이 지금 2%대 상승하고 있고 엑슨모빌이 1%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종목들이 유난히 또 너무 들썩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도 러우 전쟁 때나 네. 일단 전시 상황에서 뭐 흥국석유를 비롯해서 석유 관련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좀 들썩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나 이제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이 어찌 보면은 단기적으로 원유 공급에 대한 이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또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으로 보이는 거지. 어찌 보면 이게 하루 이틀짜리에 끝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GS, 뭐 S-오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바이앤홀드로 가져가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것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별로 그렇게 매력도가 높지 않겠다. 그렇게 오히려? 생각이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들썩였던 관련 소형 이제 이 석유 관련주들이 오늘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번의 반등은 그래도 펀더멘탈 쪽인 요소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강해 보인다.
네. 지금 이 베네수엘라 이슈 관련해서 방산 테마도 같이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마두로 체포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로 또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아메리카 대륙의 긴장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같기도 한데 이 위원님, 그렇게 보면 지금 방산주들 밸류에이션 상단 자체를 위로 크게 올려버리고 고정시켜버리는 이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뭐 이번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 때문에 방산주가 뭐 이제 실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우리가 모든 섹터 안에서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올해 이제 이익 증가율이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 근데 작년보다는 좀 떨어진 측면이 좀 있고요. 지금 생각보다 이제 신규 수주가 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남유럽에 대한 이제 방산 수주를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러우 전쟁이 좀 약간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주를 바로 딸 수 있는 코앞에 두고 있는 쪽은 이제 남유럽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베네수엘라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추상적인 어떤 센티먼트보다는 유럽 측면에서의 어떤 그 러우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방산주는 조금 이 센티먼트가 오늘은 좀 많이 주가는 올랐지만 그거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동이 되지 않고 오늘 이제 순환매 측면에서 올해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방산주가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키 맞추기 장세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연초에는 이런 저평가라든지 기존에 눌렸던 종목군들이 약간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안전 마진이 1월달에 핵심적인 계절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산주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코스피 안에서의 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면 지금 반도체가 이익 측면에서 기여도가 90% 이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한 2, 3% 정도 되고 방산이 한 1% 정도 되고 유틸리티 가전 이런 쪽이 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반도체 쪽에 너무 이익이 쏠려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방산은 코스피 대비해서 중간보다 상당히 좋은 이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쪽에 우리가 주도주를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는 조방원 이런 테마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측면은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주 모멘텀이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추가 수주도 5조 원대 나왔었는데 이거 더 넘는 10조 원대 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막 이런 풍문이 좀 돌아다니긴 했는데 아직은 뭐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수주 나오면 좀 세게 갈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수주 이슈도 있고요. 지금 뭐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올해를 쫙 봤을 때 중동이 좀 조용하겠냐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방산주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레바논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와의 이런 그 전시 상황의 예측치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UAE 측에서도 뭐 1월 중순 쪽에서 지금 무바라 그 이제 대통령이 예. 방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났을 때는 방산주에 대해서는 사실 1월 방한 이후에도 이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그런 대형 계약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충분히 저는 마련이 돼 있다고 보고 어찌 보면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봤을 때는 뭐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조 규모, 5조 한 6천억 규모의 다연장 유도무기 천무에 대한 계약을 따냈지만 상대적으로 이 캐파 면으로는 우리가 눈높이가 워낙에 높아져 있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저는 뭐 전고점 상단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도가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슈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방산주가 한 번은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을 탑재를 한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번에 이제 정고점 돌파했던 한국항공우주 쪽도 아마 대장 주도주 역할 해볼 수 있죠. 대표님 아까 우리 방송 초반에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 좀 나누면서 삼성전자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불편한 길이 될 수도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편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방사는 편한 길입니까? 방사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수주와 관련된 이 직결적인 네. 이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그 수주 잔고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앞전에 있었던 수주와 계약들이 계속 맞아요. 따내야지 그 수주가 유지가 되거든요. 갱신이 잔고가. 돼서. 갱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연초에 나오지 않았을 때 방산주의 이런 이 단기 이 레벨업이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스페이스 X발 위성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오히려 탑재된 종목들만 위주로서 일단 보시는 게 네.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이 우주항공 묻어있는 방산. 스쳐 있는 것들 그렇죠. 묻어있는 위주로 쪽. 좀 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정학적 불안 관련해서 이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러면 금이나 은 가격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이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이렇게 뭐 예전에 이제 금하고 은도 그렇고 안전 자산의 어떤 그 컨셉을 이제 보유를 했습니다. 뭐 달러, 금 뭐 이런 식으로 안전 자산 측면에서 좀 크게 부각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안전 자산 선호보다는 약간 그 유동성을 해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 가격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그 돈을 풀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비례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하고 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해서라든지 어느 정도의 재료로도 쓸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희소성도 있고 이런 안전 자산 측면에서도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동성에 대한 해지 이런 것들 또 기반을 본다라고 하면 올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 올해도 좀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할 때 또 국내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또 있었던 주말이었었는데 예. 근데 이제는 좀 중국 이슈가 나와도 오늘 실망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이 이슈를 크게 반영하지 않는 건지 엔터주들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엔터주들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엔터가 오늘 크게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특히나 좀 중국하고 밀접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받는 뭐 SM도 크게 하락했고 YG엔터도 좀 크게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국이라는 보너스 점수를 이제는 좀 포기하고 철저하게 미국 아니면 또 다른 글로벌 시장 이쪽의 성과만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 된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 어느 정도 석유 시설을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컨셉에서 저는 이제 중국이 조금 더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면서 좀 한국이 한국한테 어떤 예를 소위 얘기해서 이제 보따리를 많이 풀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그렇지가 않게 된 거잖아요. 그쵸. 한한령 해제가 이제 무산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한령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제 시진핑 정부 안에서는 사실 이게 풀릴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한령에 대한 어떤 뛰어난 그런 이제 K-팝의 문화를 100% 노출시킨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충성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이제 국가 운영 측면에서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은 좀 있었지만 좀 점진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좀 더 중요하다. 실적은 사실은 4분기라든지 내년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그렇게 상향 조정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엔터와 한한령 이제는 우리도 이 시장에서 바라볼 때 관점을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엔터라는 섹터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좀 옛날
인 것 같고 과거의 개념. 이제는 엔터가 사실 중국 없이도 쭉 잘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알령은 이제 플러스 알파 그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우 대표님 오늘 사실 뭐 MOU 10개를 맺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뭐 중국 이거와 관련된 게 올라간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뭐 있습니까 오늘?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없죠. 원래는 이제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요. 엔터주도 그렇고 게임주는 원래 수급이 좀 안 좋았으니까 기대치는 낮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 전반적으로 이 뭐 MOU 체결을 한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도 아예 이 반도체 쪽 수급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기대감이 좀 없을 네.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해서 자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북미라든가 일부 이제 그쵸.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좀 더 이제 변화되는 쪽으로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뭐 하이브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하이브도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네, 안 빠졌어요. 왜냐면 YG 엔터는 막 7%, 8%씩 빠질 때 그러니까요. 사실 3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한 달치로 보면은 그래도 주가가 한 10% 정도 올라 있는 그러니까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나 SM 그다음에 이제 JYP 우리가 비교했을 때 매출액만 딱 비교하더라도 YY 기준으로 한 47% 정도 올해 증가할 수 있는 게 하이브였고 아니, 오늘 이게 BTS 힘인 거예요? 그렇죠. BTS의 힘인데 오늘 3월 20일로 앨범 14곡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사실 BTS는 한알령은 우리의 기대감을 항상 실망감으로 낮춰줬지만 저는 BTS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준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BTS 수익만으로 뭐 5천억 원이 유입이 된다는데 저는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아미들이 지금 굉장히 흐뭇하게 이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근데 게임주는 어떨까요? 작년에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사실 게임. 뭐 게임주 재미없었고 근데 올해도 그러면 기대는 확 낮춰야 되는 상황인 아니, 걸까요? 한알령 해제는 이제 엔터는 모르겠는데 게임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뭐 사실 지분이 텐센트 지분도 최근에 많이 예. 게임주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애플이라든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간접적으로 지출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자체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수수료의 30%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넷마블 이제 우리가 게임주 내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래도 신장 모멘텀이 있는 게 넷마블인데 근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이 이평선 아래로 이 캔들이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장주인 크래프톤 비롯해서 NC소프트는 얼마 전에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실망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한들 그 단기간의 기대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심이 좀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게임주 내에서는 탑픽을 고르기가 좀 쉽지 어렵다.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여전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엔터는 이제 뭔가 한알령 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를 우리 좀 논외로 가고 플러스 알파 그 개념. 하지만 엔터에서 하이브, BTS의 힘은 좀 대단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이렇게 뒷전으로 갈 줄이야. 예, 반도체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수 연구위원님 보셨을 때는 아니 그 숀킴 반도체 겨울을 논했던 자가 4년 만에 아예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냈습니다.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을 148조, 3배나 늘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또 그쪽으로 쭉 달려갈 여지는 남아 있겠네요, 아직. 하이닉스 140조라고 하셨죠? 하이닉스 영업이익 148조. 148조. 지금 이제 컨서스가 지금 한 70조에서 80조 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2배 넘는 이제 기대감인데 이제 그거 극인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사람. 근데 지금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건 디램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이닉스는 HBM으로 어느 정도 좀 빠진 측면이 있고 그 사이를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올려서 이번에 한 30~40%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거의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는 측면이 주가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디램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고객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빨리 팔아달라고 그리고 가격 협상도 엄청나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과 같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를 그거 같이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휴머노이드 관련한 기대감도 있죠. TSMC에 대한 어떤 그 수주 물량이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TSMC가 모두 다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심증적으로 삼성전자 뭐 이제 파운드리에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쪽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새로운 기대감까지도 사실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지금 4분기에 한 20조가 넘고 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조 정도의 이제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한 8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 4분기가 하이닉스는 한 15조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최근 1년 동안은 하이닉스가 분기 실적을 삼성전자보다 더 잘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재역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주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적으로 AI의 그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은 약간 퀄리티 기반 그리고 1월 달에 계절성일 수도 있는데 AI 관련한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쪽을 1월 달에 안전 마진이 보장되는 그런 컨셉으로 상당히 좀 부각을 그러니까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라든지 한국 반도체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이 기업들은 AI 테마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탑3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고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글로벌 평균 수준까지 어느 정도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1월 달에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안전 마진이라는 그런 계절성, 저평가라는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발로 지수가 막 오르던 이 상황은 저희가 언제까지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위원님도 그러시고 좀 이제 슬슬 하반기부터는 좀 이게 성장률 자체 속도가 좀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이게 100% 확신할 수 있다면 꾸준하게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과거의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좀 분석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 이익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2분기, 3분기 정도 됐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면 이제 1년 동안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컨셉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전반부는 상승, 하반부는 하락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2년 사이클 가지만 초반부 1년 동안은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후반부 1년 정도는 이제 언더폼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물품을 계속해서 이제 생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수요를 맞추고 그리고 감가상각 이슈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시크리컬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상반기에 이익 증가율을 100%, 150%, 200%까지 쓰고 하반기부터는 이익 그로스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익 그로스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뭐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로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반기 중에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애드업이 되는 부분은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면서 베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일단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좋은 데이터가 계속 나오다 보면 이게 하반기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알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아주 초단기적인 타이밍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신내림이 왔나요? 아니요, 신내림은 아니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게 일단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분기점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자 삼성전자가 오늘 7.47% 종가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항상 아시잖아요, 이 실적 발표에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론이 나온다면 그건 매수의 찬스입니까? 그 과거 3분기 때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3분기 때보다 지금의 삼성전자의 이런 그 주가 추이를 보면 빠지면은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보다 이제는 이 피지컬 AI로 갈수록 제조업 기반의 말하자면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대 급등을 했잖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오른 게 마이크론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번스타인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막 마이크론 막 330달러까지 올리더라고요. 다른 어느 누구의 빅테크보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올라준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여기는 뭐.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준 어디까지 될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4분기 18조 이상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빠지면 매수 찬스 무조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론이 나온다면 매수의 찬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세론이 막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